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필 희곡 시나리오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출제 예상 문제도 함께 풀어볼 테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박완서 작가의 트럭 아저씨라는 수필 살펴보겠습니다. 동네에 채소, 야채를 팔러 오는 그 트럭 아저씨와의 일화를 나타내고 있는 수필인데요. 자,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따뜻한 그런 글쓴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옛것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현대의 어떤 그런 삭막한 삶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면서 구체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죠. 내용 확인 문제는 보통 사실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푸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에는요, 내용을 하나씩 잘 대조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지문에다 줄을 그으면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겠네요. 자, 나는 현재까지도 채소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매일 하루 2번씩 오는 채소 장수 아저씨가 단골이 되면서 채소 농사가 시들해졌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아예 안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채소 농사를 지금은 짓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나는 트럭 아저씨의 채소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럭 아저씨가 채소를 너무 많이 줘서 왜 이렇게 싸요? 소리가 절로 나올 때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싸다고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동네는 화초와 채소를 같이 가꾸는 집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다들 조금씩은 마당이 딸린 땅집 동네라서 화초와 채소를 같이 가꾸는 집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동네는 이런 집이 많다는 얘기,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치하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한번 보죠. 자, 나의 식구들은 채소를 다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요. 트럭 아저씨가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다듬어 놓고 나면 그게 그걸 거라고 우리 식구들은 내 수고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좋아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와 같이 관용적 표현이 사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트럭 아저씨의 손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이 크다는 게 손의 크기가 크다는 의미로 쓴 말이 아니고요. 자, 마음 씀씀이가 크다. 씀씀이가 뭐 넉넉하다. 자, 이런 의미로 쓴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두시고요. 한번 봅시다. 동생은 환절기마다 목이 아프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 아프다라는 게 정말로 목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관용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그 단어가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합친 것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얘는 그렇지 않죠.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 되겠고요. 언니는 작품을 고르는 눈이 높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목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빠는 발이 넓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인간 관계가 넓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나는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 자, 남의 말을 쉽게 믿는 것을 우리가 귀가 얇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뭐 눈이 높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이제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련이 있고, 또 사람을 만날 때 발로 다니면서 만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말을 들을 때 귀로 듣는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본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관용적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야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서로 다른데요. 자, 그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역 야채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뿌리채 뽑혀 흙까지 싱싱한 야채, 자,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야채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야채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그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뒤에서 제시한 야채 같은 경우에는 잘 다듬어지기는 했지만 또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야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기역은 손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손에 흙을 묻혀가며 푸성기를 손질하노라면 아주 기분 좋고 으쓱한 느낌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손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기역은 직접 심고 키우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서 지금 이 뿌리채 뽑혀 흙까지 싱싱한 야채라는 게 꼭 자기가 심어서 키운 야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트럭 아저씨한테 사더라도 그 야채가 본래 이렇게 그 야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앞에 확인한 1번을 먼저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3, 4번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니은은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한다 라고 했거든요. 자, 물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푸성기를 손질하노라면 같은 흙을 묻혔다는 걸로 흙에서 낳아 자란 옛날의 시골 계집애와 현재 나와의 지속성까지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역과 관련된 것이지 니은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씨 뿌리고 가꾼 이들과 연대감을 갖게 한다. 자, 푸성기를 손질하면서 같은 흙을 묻혔다는 걸로 씨 뿌리고 가꾼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기역과 관련된 것이지 니은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번을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수필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의 개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에요. 자, 이 글에서도 우리가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자, A에 보시면 그 트럭 아저씨가 오면 뭐라도 좀 팔아주어야 할 것 같아서 마음보다 먼저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 단골 트럭 아저씨에게는 불경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은 트럭 아저씨를 위하는 마음이죠. 즉 어떤 더불어 사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정스럽다 3번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심하다는 가장 이제 맥락에서 먼 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까다롭다.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흙이 묻은 그런 야채, 싱싱한 야채만 좋아하니까 그걸 파는 트럭 아저씨가 계속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좀 너무 멀리 갔죠. 계산적이다. 뭐 나의 이득을 위해서 트럭 아저씨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좀 지나치게 이제 오해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 맥락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국어에서 뭐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이것도 답이 되고 저렇게 끼워 맞추면 저것도 답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것은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희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소유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뭐 사랑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참화설의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남자가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이제 빌리고 소유하는 동안에 이제 당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이제 소유라는 것은 잠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에서 보면 좀 독특한 그런 설정이 나오는데요. 관객들한테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들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시간에 맞추어서 관객들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하인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 하인이라는 인물은 대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에 맞추어서 그 물건들을 이 남자한테 빼앗아다가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 남자가 여자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뭐 집까지 지금 빌려서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그 집에서 쫓아내는 역할까지 하인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유는 빌린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남녀 간의 사랑과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 남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소중하게 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진심을 잘 전함으로써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제 이 남자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만 따졌지만 이 남자의 진실한 마음에 반해서 결국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는 희곡이 이강백의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훈을 전달해준다 그러면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좀 독특한 설정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이 이 희곡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9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연극으로 공연할 때 연출자가 지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희곡은 그냥 읽기 위한 그런 갈래가 아니라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갈래입니다. 물론 가끔 연극 공연보다는 읽는 것 자체를 염두에 두고 쓰는 희곡도 있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극을 하기 위한 갈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극으로 실현될 때 어떠한 양상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희곡의 내용과 장면,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수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자, 이 희곡에 나타나 있는 상황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분장 담당은 여자의 1인 2역 역할에 대비해 주세요. 여기에서 여자는 한 사람 역할을 하고 있지 1인 2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인 역을 맡은 배우는 대사가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하인 역을 맡은 배우 대사 있나요? 없어요. 자, 이거 사실 단순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서 오히려 헷갈려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지문에는 대사가 없지만 전체에는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를 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한정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인은 대사가 없고요. 이 남자가 빌린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하고 투닥투닥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 연극의 희극적인
요소를 잘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무대 담당은 배경이 자주 바뀌니 철저히 준비해주세요. 여기서 배경이 바뀌는 것은 살펴볼 수 없습니다. 남자가 빌린 성, 그 집에서만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여자 역을 맡은 배우는 방백 위주로 대사를 처리해주세요. 이 방백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방백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전달할까요? 자, 상대 배우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자 역을 맡은 배우는 방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남자와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2번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극이라는 갈래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희곡이라는 갈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밑줄 진 넥타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넥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이 희곡, 이 연극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이 관객들한테 물건을 빌린다고 했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돌려주고요. 자, 이것은 이제 관객과의 어떤 소통을 유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사기꾼임을 나타낸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남자가 여자에게 사기를 쳤죠. 자, 그 다음에 남자와 하인 간의 화해 수단이다. 아니죠. 이 하인이 시간이 되면 남자한테 물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둘이 갈등을 하잖아요. 화해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하인의 순종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하인은 시간이 되면 가차없이 이 물건을 빼앗아 가거든요. 전혀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체이다.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객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객들이 이 희곡의 의미에 대해서, 연극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죠. 소유라는 것은 결국 빌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A가 갖는 함축적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오. 덤. 내 인상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자, 여기에서 왜 여자를 덤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르고 있냐면 이 여자가 자기 별명이 덤이라고 했거든요. 왜냐? 자기는 엄마와 아빠의 어떤 사랑의 덤으로 생겨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자기 엄마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이 별명이 썩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덤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 어떤 걸 우리가 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 이 남자는 당신이 덤이다. 그러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당신을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언젠가 끝나는 그 시간에 공손하게 되돌려 줄 것이다. 자, 소유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덤이 갖는 함축적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값어치 없는 것이라서 덤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값어치 있는 것.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친구한테 물건 빌려도 우리가 그거 함부로 사용하다가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거라는 거지. 자신이 지는 동안에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자,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진실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남자가 처음에 좀 사기꾼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은 진실했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이번에는 대표 출제 예상 문제 이태준의 파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파초를 잘 길러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그렇게 파초를 잘 키웠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이 앞집 사람이 와서는 자, 이걸 살만한 사람이 있으니 팔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나는 이 파초를 애당초 뭐 팔려고 키운 것도 아니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파초가 이렇게 뭐 꽃을 피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꽃을 못 피운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지금 파초의 가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면서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 글은 수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글은 수필이다. 갈래의 특성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운율이 느껴지는 글이다. 자, 운율은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운율이 느껴지는 것은 시죠. 자, 적절하지 않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형식을 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수필하고 소설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설인데 일상적인 일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수필인데 어떤 이야기 구조가 나타나 있다거나 즉 서사적 구조가 나타나 있다거나 하면 좀 둘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 아니라 수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허구적 이야기로 교훈을 준다. 자, 허구적 이야기가 나타난 것은 보통 이제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설의 특징이고요. 근데 소설이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래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꼭 이렇게 갈래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뭐 서술상 특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도 이 갈래와 관련된 걸 포함할 수 있어요. 자, 파초에 대한 앞집 사람과 나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파초에 대해서 앞집 사람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앞집 사람은 나의 파초를 멸시한다 라고 했거든요.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무시한다는 거죠. 그까짓 이제 뒤달 더 보자고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파초가 새가나 저렇게 큰 거 5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죠. 그까짓 슬쩍 팔아버리시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 멸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지금 파초가 가치가 꽤 되니까 그걸 좀 비싼 값 받고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까짓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멸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앞집 사람은 파초를 물질적 가치로 본다. 자, 이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봤을 때 앞집 사람은 파초를 물질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받고 팔면 이득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도 봅시다. 나는 파초를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크게 키웠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앞집 사람이 나에게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5원 만들어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싼 값을 받고 팔고 싶은데 내 성에 차지 않아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파초가 나름의 자기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실증 내고 있다. 정말 파초가 꽃을 피우면 열대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을 때
파초에 대해서 이거 실증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파초가 꽃을 피운 것을 보고 이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이에 대해서 대단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A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봅시다.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촌이 5원이라도 받고 팔아본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는 이제 소를 길러서 이제 농사 일을 합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 소하고 정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소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그냥 물질적 가치이기 때문에 소가 늙으면 이제 소용이 없어지니까 팔아요. 그러면 그 소는 이제 소고기가 될 운명이죠. 자, 그러면 그 소고기를 또 우리가 사다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떤 이득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앞집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 자, 이 나라는 사람은 파초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 거죠. 파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어떤 정성을 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꽃을 피웠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그것을 물질적 가치로 보고 팔아버린다. 그럼 파초 입장에서 참 서글프겠죠. 나는 파초를 물질적인 가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파초가 꽃을 피워내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 같은 것을 높이 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을 높이 사거든요. 자, 그럼 이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사람은 자연물을 실용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앞에 이제 소의 예도 있었듯이 사람들은 자연물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용을 하죠. 앞집 사람도 파초로 돈을 좀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앞집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 생각한다. 자, 앞집 사람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사람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파초를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나는 파초를 굳이 팔고 싶어 하지 않죠. 그 파초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파초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앞집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앞집 사람의 말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여기기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4번 같은 경우에 좀 헷갈리기 쉽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한번 보죠. 기억에 보시면 파초는 소선지가 제일 좋은 거름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고 생선 씻은 물, 깻물 같은 것을 틈틈이 주었더니 자, 파초한테 온갖 그 좋은 비료 같은 것들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나는 파초를 상당히 정성스럽게 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러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다 라는 그 감탄하는 표현도 그렇고 우러러 본다는 것도 그렇고 파초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파초를 팔라고 하는 앞집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요?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나는 파초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파초를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해서 팔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종시 객적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내가 파초를 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파초의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자, 앞집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를 못하죠. 아유, 저 사람 무슨 싱거운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집 사람은 나의 말에 수긍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저 사람은 왜 내가 괜찮은 조언을 해주는데 안 듣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따라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푸르고와 같은 심상으로 알맞은 것을 물었습니다. 심상과 관련된 문제는 보통 이제 시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수필에서도 나왔거든요. 자, 푸르고 같은 경우 색깔이니까요. 이거 시각적인 그런 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따스한은 우리가 뭘로 느끼나요? 촉감으로 느끼니까 얘는 촉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룩주룩 얘는 귀로 듣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청각적 심상. 짭조름하다라는 것은 맛이니까 미각적 심상이고요. 새빨간, 자, 이게 시각적 심상이 잘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시각적 심상이죠. 따라서 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필과 희곡,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 때 적용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